저는 리승철입니다. 아니, 이건 가명이죠. 진짜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북에 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정찰총국에 발탁된 게 1998년이었습니다. 25살 혈기왕성하던 나이였죠. 당시 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저는 남파 공작원들을 훈련시키고 남한 침투 작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했어요. 수백 명의 공작원들이 제 손을 거쳐갔죠. 암호 체계를 가르치고 위장 신분을 만들어주고 두만강을 건너는 루트를 설계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남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승진도 빨랐습니다. 30대 중반에 이미 소장 계급장을 달았죠. 평양 시내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배급도 특별히 나왔어요. 딸아이는 외국어 학원에 다녔고 아들은 예술학교에 다녔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는 일의 세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우리 가족이 특권층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조국 통일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아내가 묻곤 했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조국을 위한 일인데 고생이 아니지. 그렇게 대답하던 제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가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상급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동무가 파견한 공작원 27호가 남조선에 귀순했소.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7호는 제가 3년 전 직접 훈련시켜 보낸 요원이었어요. 서울에서 탈북자로 위장해 활동 중이었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보고하시오. 동무의 책임이 크오. 책임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27호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상 검증이 부족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매일 신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조사관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7호가 귀순하기 전 본부에 보낸 마지막 보고서였죠. 호기심에 슬쩍 들춰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남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이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마다 자동차가 있고 주말마다 외식을 하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간다는 내용이었죠. 대학생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는 모습, 서점에 쌓인 수만 권의 책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제가 20년간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 지배로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는데 보고서의 내용은 정반대였어요. 조사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 문장들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보고서들을 찾아봤습니다. 귀순한 공작원은 27호만이 아니었어요. 지난 5년간 12명이 귀순했죠. 그들의 보고서를 읽을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억눌렀어요. 억지로라도 믿으려 했죠.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 생각들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만약 의심을 품는다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인생은요? 조사는 2달 만에 끝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경고 조치만 받고 업무에 복귀했죠.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일했습니다. 공작원들을 훈련시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퇴근길에 평양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배급을 받으려고 줄 선 인민들, 전력 부족으로 어두운 아파트 창문들, 고장난 트롤리버스를 밀고 가는 사람들. 제 눈에 처음으로 이런 풍경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아이가 반갑게 뛰어왔어요. 아빠, 14살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1년 뒤 이 아이를 잃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상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저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올렸고 회의 때마다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내면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곧 싹을 틔우게 될 겁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평양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가을이었죠. 그날 아침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열이 많이 나요. 기침도 심하고요. 딸아이 방에 들어가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더군요. 감기려니 했죠.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다 먹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데려갈게요. 걱정 마세요. 아내가 수진이를 안고 인민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 출근했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독감 정도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저녁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급성 폐렴이래요. 입원해야 한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폐렴이라니요. 북한에서 폐렴은 가벼운 병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항생제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었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였죠.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별 항생제가 필요한데 우리 병원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간부 동무 직급이면 가능할 겁니다. 저는 곧바로 상급기관에 연락했어요. 정찰총국 소장급 간부인 제가 특별병원 이용 허가를 요청했죠. 당연히 승인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을 떨었죠. 밤새 딸아이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숨쉬기 힘들어요. 곧 나아질 거야. 좋은 병원으로 옮길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답변이 왔습니다. 총국 인사가 담당자가 전화로 말했어요. 동무의 등급으로는 특별의약품 사용이 불가합니다. 규정상 부총국장급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부자녀 아닙니까? 규정은 규정입니다. 최고 상층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20년간 당을 위해 목숨 걸고 일했는데 제 딸 하나 살릴 수 없다니요. 저는 암시장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중국산 항생제라도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골목 안 작은 방이었어요. 폐렴에 쓰는 강한 항생제요? 있긴 한데 비쌉니다. 얼마요? 미화 5,000달러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구해주십시오. 돈은 마련하겠습니다. 3일 걸립니다. 3일이요. 수진이가 3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달러를 긁어 모았어요. 친척들한테도 빌렸죠. 동료한테도 손을 벌렸습니다. 2,000달러가 부족했어요. 결국 집안의 귀중품을 팔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십시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복도를 뛰어갔어요. 수진이 병실 앞에
아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의사가 수진이에게 흰 천을 덮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간 전에 호흡이 멎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흰 천을 걷어냈죠. 수진이는 그냥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를 끌어안았죠. 몸이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약 구했습니다. 어디로 가져다 드릴까요?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단 하루만 더 빨랐어도요. 단 하루만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간소한 장례였어요. 화장장에서 수진이를 보냈죠. 화장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저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내는 울다 지쳐 쓰러졌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믿고 따랐던 체제가 제 가족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요. 핵심 간부라는 제 지위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최고 상층부가 아니면 사람 목숨도 등급으로 나뉘는 곳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수진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들, 벽에 붙은 그림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주인만 없었죠.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쌓아왔던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겁니까? 무엇을 위해 수백 명을 남한에 보냈던 겁니까?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밥 좀 드세요. 먹고 싶지 않아.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아내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죠.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 체제의 잘못이라는 걸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형식적이었죠. 회의는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딸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 수진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평양 외곽 공동묘지였어요. 작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죠.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떨어졌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그 무덤 앞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를 떠나겠다고요.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수진이가 헛되이 죽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땅에 손을 짚고 일어섰을 때 저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 직급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따라붙었죠. 출퇴근 차량은 기사가 딸려 있었고 휴대전화는 도청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 주변에도 보이부 요원들이 있었어요.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동료들의 눈빛, 상급자의 말투, 심지어 가족의 움직임까지도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마다 수령님 초상화에 묵념을 올렸고 회의에서 충성 발언을 했죠. 퇴근 후엔 동료들과 술도 마셨습니다. 의심받아선 안 됐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잠든 후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지도를 펼쳤어요. 두만강 접경 지역의 지도였죠. 제가 20년간 들여다본 그 지도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수백 명을 남한으로 보내기 위해 만든 그 루트를 이제 제가 사용하게 될 줄은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경비대 초소 위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철조망 구멍 위치까지요. 교대 시간도 정확히 외우고 있었죠. 새벽 4시 30분, 딱 15분간 감시가 느슨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탈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가 그냥 도망친 배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증거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현역 난파 공작원들의 명단이었죠. 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이었습니다. 실명, 가명, 남한에서의 신분, 활동 지역, 연락 방법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117명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파견하거나 관리했던 공작원들이었죠. 퇴근 전 틈틈이 USB에 복사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즉결 처형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료를 빼냈어요. 의심받지 않도록 업무용으로 위장했죠. 한 번은 상급자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무 뭐하고 있소? 재빨리 화면을 바꿨어요. 신규 공작원 교육자료 정리 중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시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USB를 방수 케이스에 넣어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모르게요. 이건 저 혼자만 알아야 했어요. 2020년 봄이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끝났죠. 이제 탈출 시기를 정해야 했어요. 브로커를 물색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의 정보도 제겐 있었어요. 공작원들을 침투시킬 때 이용했던 사람들이었죠. 함경북도 회령 지역에서 활동하는 박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했어요. 예전에 몇 번 거래한 적이 있었죠. 암호화된 중국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나요. 기억하시죠? 누구시죠? 예전에 물건 넘긴 적 있는 사람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엔 제가 넘어가려 합니다.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9월쯤요. 태풍 시즌에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여름 내내 저는 준비했습니다. 몸을 단련했어요.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려면 체력이 필요했죠. 매일 새벽 조깅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건강 관리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말하면 아내도 위험해지니까요. 나중에 보이부에서 조사받을 때 정말 몰랐다고 말해야 했어요. 아들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16살이었죠. 수진이를 잃은 후 말이 없어진 아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누나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 우리 왜 누나 못 살렸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꼭 안아줬죠. 미안했어요. 이 아이도 곧 아버지를 잃게 될 테니까요. 8월 말이었습니다. 태풍 예보가 나왔어요.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한다는 소식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한테 연락했어요. 9월 3일로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회령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함경북도 지역 공작원 점검 명목이었어요. 일주일짜리 출장이었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9월 2일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가방을 챙겨줬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일주일이면 돌아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 가려고 현관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그래, 잘 다녀올게. 엄마 잘 모시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었죠. 다시는 못 볼 땅이었습니다. 회령에 도착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박을 만났습니다. 외진 식당 뒷방이었죠. 준비는 다 됐습니까? 네,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중국 쪽 연락은요? 다 돼 있습니다. 건너가면 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박이 지도를 펼쳤어요. 탈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죠. 여기서 강으로 내려갑니다. 철조망은 제가 미리 끊어놓겠습니다. 경비는요? 태풍 때문에 교대가 늦어질 겁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모든 게 제 계산대로였어요. 20년간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9월 3일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잠을 잔 게 아니었어요. 한숨도 못 잤죠. 밖에서 바람소리가 거세게 들렸습니다. USB를 꺼내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방수 케이스였죠. 이게 제 목숨이었습니다. 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시죠. 차를 타고 강변으로 이동했어요. 빗줄기가 쏟아졌죠.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어요. 박이 미리 끊어놓은 곳이었죠. 여기서부터 혼자 가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을 건넸어요. 미화로 준비한 돈이었죠. 철조망 사이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옷이 찢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강둑으로 내려갔죠.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검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건너편이 중국이었죠. 자유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죠. 9월 강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급류가 저를 휩쓸려고 했지만 버텼어요.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죠. 아내와 아들도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불빛이 비쳤어요. 경비대였습니다. 들킨 걸까요? 더 빨리 헤엄쳤죠.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빗속이라 정확한 조준은 어려웠을 거예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헤엄쳤죠.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기어 올라갔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약속된 장소로 갔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올라탔죠. 빨리 가십시오.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 조국이, 제 가족이, 제 과거가 멀어지고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 보낸 열흘은 악몽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한 은신처는 허름한 농가였어요.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죠.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송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보이부가 집에 들이닥쳤을 거예요. 아내와 아들이 조사받고 있을 겁니다. 제 탓에 고통받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브로커가 위조 여권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인 신분이었어요.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죠. 비행기 표 끊었습니다. 내일 베이징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습니다. 9월 15일 베이징행 기차에 올랐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니 불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국제선이었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로 빠져나온 겁니다. 방콕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브로커가 연결해준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죠.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 난파공작원 117명의 실명과 활동 내역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정찰총국 난파공작 총책임자였습니다. 20년간 그들을 관리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기를 꺼냈어요. 서울에 보고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 후 답이 왔습니다.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라는 지시였죠. 9월 20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2명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리승철 씨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자 긴장됐습니다. 그들을 따라 공항 안쪽 특별심사실로 향했죠.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죠. 높은 빌딩들, 쏟아지는 차들, 화려한 간판들. 27호의 보고서에서 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외진 건물 앞에 차가 멈췄어요. 국정원 보호시설이었죠. 이곳에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깨끗했어요. 침대와 책상, 화장실이 있었죠. 창문은 있었지만 밖이 보이지 않게 처리돼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 3명이 들어왔어요.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본명이 뭡니까? 진짜 이름을 말했어요. 생년월일, 출신 지역, 학력, 경력. 모든 걸 털어놨죠. 정찰 총국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난파 공작원 훈련과 침투 작전을 총괄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998년부터 2020년까지요.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증거가 있습니까?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조사관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파일을 열기 시작했죠. 첫 번째 파일은 공작원 명단이었습니다. 117명의 실명, 가명, 남한 신분, 활동 지역이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파일은 침투 루트와 방법이었습니다. 지도와 함께 상세한 설명이 달려 있었죠. 세 번째 파일은 암호 체계와 연락 방법이었어요. 조사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밖으로 급히 나가더니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죠. 본부장님,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30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고위급으로 보였어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죠. 본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명단이 정확합니까? 네, 제가 직접 파견하거나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활동 중입니까?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일부는 이미 20년 넘게 남한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침투했습니까?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탈북자 위장, 유학생 신분, 중국 동포 위장입니다. 명단을 하나씩 설명했죠. 김모는 2005년 탈북자로 입국해 현재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모는 2010년 유학생으로 들어와 대학을 졸업하고 귀화까지 했죠. 이 사람은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부 산하 기관에 있고요. 조사관들이 경악하는 표정이었어요. 얼굴도 기억합니까? 대부분 기억합니다. 제가 직접 훈련시켰으니까요.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한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람 아십니까? 압니다. 박철수란 가명을 쓰고 있죠. 진짜 이름은 리명호입니다. 이 사람은요? 최영미란 이름을 쓰는데 본명은 김순희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지적했어요. 조사관들의 손이 바빠졌죠. 조사는 사흘 밤낮 계속됐습니다. 쉬지 않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암호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 자금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일부는 NGO 단체에도 침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가 주요 타깃이었어요. 왜 그곳입니까? 정보 수집과 여론 형성에 유리하니까요. 한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이렇게 깊숙이 침투돼 있었다니. 20년 넘게 준비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일주일 후 검증 작업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빠졌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즉각 대응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협조가 더 필요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각 공작원의 행동 패턴, 접선 방법, 비상 연락망까지 모두 알려주십시오. 다시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죠. 한 명 한 명의 특징과 습관까지 설명했습니다. 리명호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종로 탑골공원에 갑니다.
연락책을 만나는 거죠. 김순희는 매주 수요일 명동성당 미사에 참석합니다. 암호를 전달받는 겁니다. 조사관들이 메모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지만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책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공작망을 파악했습니다. 제 의무입니다. 북에 남은 가족은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와 아들 얼굴이 떠올랐죠. 걱정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조사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의 용기를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찾고 싶었던 아버지였을 뿐이죠.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자유로운 나라의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수지나 아빠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내가 보고 싶구나.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책임 조사관이 다시 찾아왔어요. 표정이 달랐죠. 약간 상기돼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간 제가 만든 공작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 유지는 당연히 필수고요. 조사관이 파일을 펼쳤어요. 첫 번째 대상은 리명호, 가명 박철수입니다. 어제 종로 탑골공원에서 접선 중 확보했습니다. 제가 알려준 그대로였어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었죠. 저항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순순히 따라왔어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희도 확보했습니다. 명동성당에서요. 역시 수요일이었군요. 네, 당신 말대로였습니다. 하나둘씩 공작원들이 붙잡혔어요. 일주일에 서너 명씩이었죠. 제 머릿속 정보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조사관이 최종 보고를 했어요. 현재까지 67명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추적 중이고요. 모두 제 정보와 일치했습니까?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당신 기억력이 놀랍습니다. 놀라울 게 없었어요. 제가 직접 그들을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희생자였으니까요. 북에 남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작원이 된 사람들이었죠. 공작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충격 상태입니다. 몇몇은 울고 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조사관이 난색을 표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틀 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단 한 명만 면회할 수 있다고 했죠. 리명호를 선택했어요. 제가 가장 오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면회실로 안내됐어요.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리명호가 앉아 있었죠. 20년 전 제가 훈련시킬 때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리명호가 저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동무, 아니 당신이. 미안하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느껴졌죠. 자네도 알잖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였어요. 조국이 우릴 지켜줬나? 자네 가족은 어떻게 됐지? 리명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 딸이 굶어 죽었습니다. 배급이 끊겨서 나도 딸을 잃었네. 폐렴으로 약이 없어서 죽었지.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크릴판 양쪽에서 두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피해자야. 우리 모두 그래. 하지만 이제 제 가족은 말을 잊지 못했죠. 당연했습니다. 공작원이 적발되면 북에 남은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미안하네. 정말로. 동무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아들이 있네.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조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나오는 꿈이었어요. 보이부에 끌려가는 꿈, 수용소 철조망 뒤에 서 있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11월이 되었습니다. 조사관이 최종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17명 중 103명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일부는 이미 사망했고 일부는 북으로 도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의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공작망이 계속됐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을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잃고 무너진 아버지였죠. 이제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다음 주부터요. 새 이름, 새 주민등록번호,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본부장이 직접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어요. 제 의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진실을 위해 살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에 봉사하지 않을 겁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보호시설을 나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USB를 다시 꺼내봤어요. 텅 빈 USB였죠. 모든 정보는 이미 국정원에 넘겼으니까요. 이 작은 USB 하나가 117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제 운명도 제 가족의 운명도 바꿨죠. 차가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으로 가는 차였어요. 차에 오르며 보호시설을 뒤돌아봤습니다. 석 달을 보낸 곳이었죠. 조사받고 증언하고 울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죠. 하지만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자유의 대가가 이렇게 아픈 걸까요?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 거리로 나왔죠.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들 사이에 103명의 공작원이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한 아버지가 딸을 잃고 조국을 배신했다는 것도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커플, 학생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저 사람들은 자유가 당연한 거겠죠. 태어날 때부터 누린 자유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는 걸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수진아, 아빠가 해냈어. 진실을 밝혔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 없이 누리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평생 흘릴 겁니다. 이 죄책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수진이가 그리고 남겨둔 가족들이 헛되이 희생당하지 않도록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차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담당 직원이 열쇠를 건넸어요. 투룸 아파트였죠.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가구는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어요. 필요한 건 추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섰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 이름은 박민수였어요. 새 주민등록번호도 받았죠. 서류상으론 1970년생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리승철은 죽었어요. 이제 박민수로 살아야 했죠. 첫 며칠은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절 알아볼 것 같았어요. 북한 간부였던 제 과거를 들킬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가도 은행에 가도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로 봤어요.
일주일 후 정착 지원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적응은 잘 되고 계십니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알선이 필요하십니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특별한 일을요.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통일준비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북한 체제 연구하는 곳인데 자문위원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을 겁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밤에 혼자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일준비연구소요. 아이러니했어요. 평생 통일을 외치며 살았는데 이제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강남의 한 빌딩 안에 있었죠. 소장이 직접 면접을 받습니다.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네, 특수한 경우입니다. 국정원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신뢰할 만하다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공작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20년간 그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압니다. 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채용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연구소 일은 생각보다 의미 있었어요.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일 후 사회통합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공작원들도 피해자입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죠. 통일 후엔 그들을 처벌이 아닌 치유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에 귀 기울여줬죠.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근처 공원에 벚꽃이 피었어요. 산책을 나갔다가 놀이공원 간판을 봤습니다. 롯데월드였죠. 수진이가 가고 싶어 하던 곳이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빠, 나 저거 타고 싶어. 그래, 다음에 꼭 데려올게.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수진아, 내 덕분에 아빠가 진실을 찾았어. 고마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연구소에서 1년을 채웠죠. 소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탈북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남한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진로 지도도 하고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멘토링 날이었어요. 15살 소녀가 앉아 있었죠. 작년에 혼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중국에 팔려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죠. 공부는 어때? 따라가기 힘들어요. 배운 게 달라서요. 천천히 하면 돼. 도와줄게.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공부도 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죠. 다른 탈북 청소년들도 만났어요.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제 아들이 생각났어요. 지금쯤 20살이 됐겠죠. 대학에 갔을까요? 아니면 군대에 갔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을 방법도 없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연구소 동료들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있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탈북할 때 가져온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수진이 사진, 아내 사진, 아들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옳았다고 믿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었죠. 멘토링 학생 중 한 명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합격했어요, 선생님. 소녀가 합격증을 보여줬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소녀를 안아줬어요. 딸을 안는 것 같았죠.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또 피었어요.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한에 온 지 2년이 됐네요. 많은 게 변했어요. 이름도 바뀌었고, 직업도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수진이에 대한 그리움.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소장이 물었어요. 행복하십니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행복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죠. 저녁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 익숙했어요. 창문을 열었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불빛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탈북한 후부터 매일 쓰고 있었죠.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 진실을 위해, 의미를 위해 살았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남은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들을 다시 안아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제가 믿는 유일한 것이었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자유로운 대한민국 하늘 아래 걸어갈 겁니다. 수진아, 아빠는 계속 살아갈게. 너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빛으로요.